미술사는 역사일까, 미학일까? 다들 수능 대비해서 문학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 고전, 해방 전후, 전쟁 전후, 그리고 현대 문학들을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문학사는 역사의 범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와 비슷하게 미술사도 이런 이중적 성격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과연 미술사는 역사일까요? 미학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오늘은 미술사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가장 극단적인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술사는 그냥 역사다 라고 가장 극단적으로 주장한 미술사가로는 티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통일신라, 고려, 조선처럼 역사의 순서대로 객관적 사실만을 공부하는 것처럼 티체도 미술사를 고대 미술, 르네상스 미술, 바로크 미술처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경험적 탐구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페테르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을 보고 사람들은 공작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이 여인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작품의 선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의 등을 통해 당시의 미학적 가치를 확인하겠지만, 티체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건 미학자들의 몫이지 미술사가들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반대의 극단에는 벤투리가 있어요. 벤투리는 미술사를 단순한 역사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미술 작품들에는 당대에 추구했던 가치관과 작가의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미술의 역사를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벤투리는 학문이라면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에 담긴 정신적, 미학적 가치까지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 때문에 벤투리는 미술사란 사실상 미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서 벤투리는 그의 저서 회화의 이해라는 책에서 개인적 취향은 주관적이고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르누아르의 작품과 세잔의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르누아르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책을 읽고 있는 두 소녀를 오른쪽 세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친 모습의 늙은 농부보다 더 아름답다고 평가하는데요. 티체는 이런 주관적 평가 자체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벤투리는 이런 평가 역시 지극히 개인의 취향인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적어도 오른쪽 작품에서 세잔이 표현한 농부의 모습에 왼쪽 작품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죠. 즉, 어느 그림이 더 마음에 다가오는지와 무관하게 두 그림 각각이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벤투리는 강조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결국 우리는 이런 양극단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미술사가들은 티체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벤투리에 가까운 경우도 있는데요. 티체에 가까운 미술사가들을 양식사가라고 하고 벤투리에 가까운 미술사가들을 정신사가라고 합니다. 양식사가들의 경우 개별 작품들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각적 특성들에 주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대상을 묘사할 때 선을 중심으로 윤곽선을 강조하는 양식적 특징을 기준으로 고전 미술을 설명했고, 반대로 색을 중심으로 색면을 강조하는 양식적 특징을 기준으로 바로크 미술을 설명했습니다. 왜 티체와 가까운 입장인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양식사가들은 관찰 불가능한 정신적 가치들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요. 대표적인 학자로 벨플린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사가들의 경우 이런 양식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 그 근원에 놓인 정신적 가치까지도 기술해야 미술사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리글이 이쪽에 위치합니다. 우선 리글은 눈에 보이는 양식적 특징의 근원에 예술 의욕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숨어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식물의 모습을 본뜬 양식이 많은 예술 작품들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식물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미적 쾌감을 주었기 때문에 예술 의욕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공통적으로 그에 대한 영감을 얻어
식물 모습을 본뜬 양식의 예술 작품들을 창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리글의 설명입니다. 우리도 밖에 활짝 펴있는 꽃이나 울창한 숲을 보면 마음에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그런 미적 쾌감이 바로 예술 의욕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입장들 속에서 벨플린과 같은 양식사가들의 방법과 리글과 같은 정신사가들의 방법을 합친 미술사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파노프스키입니다. 파노프스키는 미술사가 3가지 단계를 거쳐 서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파노프스키가 주장한 도상 해석학이 바로 그것인데요. 먼저 전 도상학 단계에서는 어떤 작품에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실들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이 작품에서 우리는 먼저 이런 시각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남자의 엄숙한 모습, 복장,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모습, 귀여운 강아지 확인할 수 있겠죠. 즉, 파노프스키의 첫 번째 단계는 양식사가들의 방법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상학적 단계에서는 손을 맞잡은 것을 그 당시 문헌을 근거로 결혼에 대한 서약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서로가 손을 잡을 때 형성되는 삼각형 구도를 통해 결혼식을 나타내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아까 귀여운 강아지는 부부간의 신의를 나타낸답니다. 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탐구하는 것은 바로 정신사가들의 방법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도상 해석학 단계에서 파노프스키는 이제 앞에 두 방법을 종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보여줍니다. 파노프스키는 두 단계를 종합할 때 우리는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필연적으로 담기게 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역사적인 예술 의지인 시대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품은 결혼식을 상징하는데 결혼은 이때 두 영혼 간의 결합을 상징하게 됩니다. 위 그림을 그린 반 에이크는 창작 과정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두 남녀의 영혼 간의 결합이라는 시대 정신을 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과연 미술사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까요? 미학일까요? 역사일까요? 사실 어느 극단보다는 파노프스키처럼 적절히 종합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접근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쨌든 작품에는 역사적 사실도 담겨 있고 미학적 가치들도 함께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